신개념 공감 토크쇼 개인사 편찬위원회, 줄여서 개편. 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공감 토크쇼 개인사 편찬위원회, 오늘 그 히로애락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모이면 역사가 됩니다. 오늘 또 하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섬진강 500리 물길이 앞마당에 흐르는 진매마을. 그 강물을 따라 시인의 인생도 함께 흐르고 있다. 여기서 오랫동안 살면서 저 강을 하루도 안 보고 산 적이 없어요. 저 강을 한 번도 안 건너가 본 날이 없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강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죠. 김용택 시인의 어린 시절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한옥 한 채. 책보다 흙을 사랑했던 시골 촌놈의 감수성을 일깨워준 건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였다. 우리 어머니뿐이 아니고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자기들의 삶으로 가져와서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그 이야기를 제가 자세히 듣고 시로 또는 뭐 산문으로 동시로 이렇게 썼던 거죠. 38년 동안 교편을 잡으며 아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김용택 시인. 그의 시에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오롯이 깃들어 있다. 저렇게 눈보라가 치고 있는데 저 눈보라를 보고 아이들은 절대 가만히 있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죠. 눈이 바람에 날리는 거라든가 눈이 쌓이는 거라든가 눈이 나무 위에 쌓여 있는 거,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신비로워하라고요. 자기 자신을 고치고 바꿔나가는 거죠. 그게 사실은 공부였던 거죠. 그걸 배웠죠. 누구라도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인 김용택의 작은 학교. 이곳에선 시인의 눈에 담긴 자연을 마음껏 품을 수 있다. 자라는 옥수수라든가 가지라든가 하늘이라든가 밤하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책이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마을 자체가 저한테는 다 책이고 서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이제 좀 자세히 보는 눈을 가져봐라. 자연을 봐라. 흐르는 강물을 닮아가고 있는 한편의 인생. 영원한 섬진강 시인 김용택. 굽이굽이 흐르고 있는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본다. 섬진강 시인 김용택 시인을 큰 박수로 모셔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네. 옆에 있는 사람. 아이고. 반갑습니다. 대신. 자, 우리 김용택 시인을 맞으면서 시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역시. 좋습니다.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 운동을 시작하였다. 첫사랑이었다.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우리 작가가 거기에다 가로 열고 공유처럼 부탁해요 라고 해가지고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 운동을 계속하였다. 첫사랑이었다. 우리를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 작가님 무리한 부탁을. 네. 자, 이 시는 김인육 시인의 사랑의 물리학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가 어느 시집에 들어있냐면 우리 김용택 시인이 엮은 시집 중에 이 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오면서 지금 뭐 거의 베스트셀러 1위를 굳건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찌됐든 최대 수혜자이신 것 같은데 공감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인세가 어느 정도나?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오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적게 옵니다. 정답이십니다. 네. 다 다르니까요. 네, 다르죠. 네. 아무튼 좋으시겠어요. 요새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김용택 시인의 역사서 편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임지용 위원이 프로필을 준비하셨죠? 예, 제가 하나하나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김용택, 1948년 임실 진매마을 출생. 나이 70. 1969년 순창 농림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그 이듬해에 아주 우연히 초등학교 교사가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사 생활은 2008년 퇴직까지 38년 동안 이어지고요. 자신의 모교인 덕치초등학교와 우남초등학교, 마음분교 등에서 근무하면서 천진한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어른아이로 성장을 합니다. 1982년 그의 나이 35세는 창작과 비평에 꺼지지 않는 횃불로에 등단하고요. 그 이후로 섬진강 등의 여러 편의 시집과 수필, 또 동시집, 영화 평론집까지 50여 권의 책을 펴냅니다. 나는 자연이 불러준 것을 그대로 받았었다는 시인, 섬진강과 들꽃, 나무,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친구 김용택.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동심을 잃지 않는 소년 같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모시고 싶었는데, 네, 잘 오셨습니다. 그 프로필을 쭉 들어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굉장히 제가 잘났네요. 아, 맞습니다. 엄청이 대단하신. 네. 아니 근데 제가 조사를 하면서 포털 사이트를 검색을 하다가 우연찮게 이런 질문을 발견했습니다. 김용택 시인의 정확한 직업이 뭔가요? 네. 지금은 뭐 직업이 없다고 봐야죠. 무직이라고 봐야죠. 아, 무직. 네. 일정 기간 출근을 해야 되고 일정의 그 월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렇게 일정하게 뭐 출근도 안 하고 일정하게 뭐 돈을 벌지도 않습니다. 시인이 직업인 건 아니네요. 시인 제가 이제 그 선생을 그만두고 네. 2008년에 공항을 갔는데 네. 공항에 가면 뭐 이렇게 그 카드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직업란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직업을 쓰려고 하니까 하루 만에 직업이 사라진 거야. 원래 교사였는데. 네, 그래서 이제 놀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시인 이렇게 썼어요. 네. 그랬더니 그 검색을 하시는 분이 하필 거기를 본 거예요. 선생님 시인은 직업이 아닌데요. 그러면서 일정 기간, 일정액 네, 이렇게 출근해야 되고 일정의 월급을 받아야 돼요. 객관적으로 보면 직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직업이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는 예. 거죠. 그런 기준이 또 있군요. 그 시인 앞에 항상 붙는 그 호처럼 섬진강 시인 이렇게 딱 붙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좀 느낌이 어떠세요? 제가 붙인 게 아니고 이제 그 네. 평론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이제 네. 뭐 제가 섬진강 연작을 그 여러 편 쓰다 보니까 앞에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붙여놨는데 한 사람의 이름 앞에 그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 어떤 지명이 붙는다는 건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이죠. 그렇죠. 네. 선점을 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말하자면 네. 뭐 많은 분들이 섬진강이 아름답기 때문에 섬진강에 대한 시를 쓰고 싶어 하는데 네. 이게 잘 써도 감동이 잘 없는 모양이죠. 이미 선점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김용택이가 뭐 섬진강을 다 가진 부동산 업자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섬진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용택 시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섬진강이 다른 강하고 달라서 뭐 깊거나 폭이 넓거나 그러지 않아서 이렇게 늘 몸을 담글 수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이 친한 인간하고 친한 그런 강이죠. 이렇게 지금 가보면 바로 섬진강이 이렇게 앞에 흐르는 것 같아요. 그 자연으로 그렇게 얻은 것도 있고 기억도 있으신데 어머님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마마보이신가요? 아니요, 전혀 아니요. 나는 우리 어머니를 별로 친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어머니와 같이 살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자연을 보고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자연을 하나도 놓치지 않아. 그래서 어느 해에 제가 이제 몸이 굉장히 아팠는데 이게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100가지 풀을 발효시켜서 먹으면 이렇게
좋단다, 낫는단다, 뭐 네.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어머니가 들으셨는지 이렇게 이 풀을 꺾어서 넣고 또 이 풀을 꺾어서 넣으면서 세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처음에는 한 세지만 한 50까지 셌을 때는 이제 또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꾀가 나가지고 콩을 네. 100개, 아. 콩을 100개를 씌어서 호주머니에 넣고 네. 산을 다니면서 풀을 한 가지 베서 망태에 담으면서 콩을 하나 버리고 그렇게 하신 거죠.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카운터로 사용을 하셨네. 네. 이제 그런 게 일례인데 네. 그 외에도 많은 뭐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들이 거의 뭐 시였죠.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받아 적으면 바로 시가 되는 거죠. 네. 선생님 게 아니라 어머니 거네요. 그렇죠. 저작권이. 네, 표절하신 거네요. 그렇죠. 저야말로 정말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은 삶을 표절한 사람이에요. 옮기니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나는 받아 썼다. 네. 이런 말씀을 또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류가 살아오면서 쌓았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여기다가 다 밀어놓고 한 줄로 줄여봐 그러면 사람이 그러면 못 써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가는 길이 공부 길이죠. 순창의 농림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시다가 한번 된통 망한 적이 있다고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는 논이 원체 많았어. 논이 원체 많아지고 농사 짓는 기술은 안 가르치고 농사를 지었어요. 실제로. 직접. 봄부터 노자리 할 때부터 뭐 네. 추수할 때까지 계속 농사를 했죠. 그래서 그걸 졸업하고 이제 시골 집에 와서 나도 농사를 한번 접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논일을 하고 밭일하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오리를 키웠는데 예. 예. 네. 오리를 키웠는데 오리가 너무 잘 커요. 한 100마리를 사서 키웠는데 너무 잘 컸는데 예. 욕심이 생겨가지고 200마리를 더 샀어요. 예. 그래가지고 망한 거지. 너무 네, 과하게. 주체가 안 돼.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 예. 이 오리 이게 멍청하게 많이 먹어요. 이게 오리 먹는 게 이게 입에까지 꽉 찰 때까지 뭘 먹어. 그 사료를 대는 건 너무 힘들어요. 지금처럼 뭐 차로 뭐 사료를 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기로 지어놔야 되는 거야, 사료를. 300마리 분을. 우리 알아서 이제 아버님으로 팔으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리고 저는 서울로 도망을 갔죠. 서울로 도망을 갔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서울로 도망을 갔어요. 서울 도망가실 분 뭘 하셨어요? 또 잠자리가 없으면 이제 서울역에 가서 신문지 덮고 노숙을 했죠. 네. 노숙의 원조야 내가. 서울역. 서울역에서. 네. 그때는 노숙자가 별로 없었을 텐데. 네, 그렇게 이제 살다가 다시 시골로 내려왔죠. 한 달 만에. 그러셨군요. 나는 별로 꿈이 없이 살았어. 농사를 지어서 큰 농장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만 했지. 예. 그것도 좀 막연하게 그냥 생각하시는 그렇죠. 뭐 구체적인 것도 아니고 네. 뭐 계획적인 것도 아니었죠.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런 꿈도 없었는데 초등학교 교사가 되셨어요? 네. 그때 1968년도에 졸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오리 키우다 망했잖아. 예. 논을 한 3마디쯤 팔아먹었어. 아버지한테 정말 혼났어요. 네. 그냥 서울 갔다가 내려와서 예. 이제 집에서 놀고 있어서 순창에서 예. 동생들 자취하는 데서. 근데 친구들이 이제 순창 제가 농구를 나왔기 때문에 순창에 네.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그 친구들이 어느 날 와서 시험 보러 간다는 거야. 네. 무슨 시험이냐 그랬더니 네. 초등학교 선생이 시험이 있다는 거야. 네. 깜짝 놀랐어. 네. 어떻게 선생이 시험을 보나 교대를 가야지. 예. 네네. 그런데 하여튼 시험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보러 이제 뭐 사진 찍은다고 같이 가재. 네. 그래서 나 안 간다고 그랬더니 그냥 따라가자고 해서 심심해서 따라갔어요. 네. 그랬더니 사진을 나보러 찍으라고 그러는 거야. 예. 사진을 안 찍는다고 그랬더니 그냥 장난으로 찍었어요. 네. 그냥. 그랬더니 한 놈이 철원한 놈이야. 지금도 살아있거든요. 그 놈이 이제 그 사진을 찾아서 원서를 사고 원서를 써서 접수해 가지고 왔어요. 아예. 대신. 그 시험을 보러 간 거야. 그 시험을 보러 갔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 네. 그래도 일단 썼어요. 그런데 이제 시험 발표 날 이제 갔는데 같이 간 내 친구들은 다 떨어지고
나만 된 거야. 공부를 안 하셨는데. 전형적인 친구 따라 케이스.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었던가 봐. 본래 공부를 잘했던가 봐. 깨알 된 거지, 잘하요? 선생님이.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지. 그렇지. 뭔가 시험 볼 기회가 없었을 거야. 그렇죠. 아나운서 시험을 볼 건데. 그리고 이제 선생이 됐죠. 막상 이제 발령을 받고 딱 처음에 학교 교단에 섰을 때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심란했어. 예, 이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리고 좀 뭔가 4개월 동안 강습을 받았거든. 네. 교사에 대한 소양이 얼마나 쌓였겠어.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4개월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으로 나가서 이제 애들을 가르치려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르칠지를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내가 배웠던 때가 있잖아. 네. 초등학교 때. 그렇게 가르친 거지. 회초리로. 하여튼 그렇게 가르쳤는데 근데 너무 싫었어. 그거 애들하고 방법이. 아이들하고 노는 게 내가 저것들하고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끔찍했죠. 애들 말 안 듣잖아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애들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것들하고 내가 평생 살아야 돼. 너무 걱정이 됐죠. 네. 그러면 언제부터 좀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 즐거워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옥석분교에서 근무를 1년 동안 하고 네. 1년 동안 하면서 어느 날 그 분교로 월부 책 장사가 왔어요. 옛날에는 월부 책 장사라는 게 있었어요. 월부 진로만 책장. 직장으로 이렇게 책을 가지고 팔러 다녔어요. 방판. 그렇죠. 방문 방매. 한국말로 하는. 그렇지. 아나운서 맞아요? 네. 근데 방판. 그때 도스토예프스키 전집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팜프렛을 보니까 너무 책이 멋진 거야. 그래서 그 월부로 샀지. 이게 불나고 산 건 아니야. 책이 멋있어서. 책이 멋져. 7권짜리야. 뻔나서. 그리고 딱 집에다 방 위에다 딱 보니까 아주 방이 근사해 보여. 그냥 책을 잘 안 봤기 때문에 그냥 뭐 책을 한 권 빼서 배가 이제 자기도 하고. 솔직히 그러다가 책을 본 거야. 딱 떠들러 봤는데 까라바조 푼의 형제들이었어요. 예. 그걸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이 책 속에 이 조그만한 이 종이 속에 그렇게나 많은 인간들이 살고 있었던 거야. 생생하게, 생동감이 넘치게 살면서 미워하고 사랑하고 죽이고 죽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그 속에 벌어지고 있었던 거야. 너무 재밌어서 그걸 7권을 방학 때 싹 읽었어. 다 읽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다 보니까 세상이 보였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다시 보이는 거야. 대티나무도 예쁘고 흘러가는 강물도 다시 보이고 논도 밭도 예쁘고 저 농사꾼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을 정말 존중하기 시작한 거지. 존중하고 존경한 거지. 선생님들이 대개 아이들을 교실에 넣어놓고 30명이면 30명이 한 명으로 보여요. 한 명 같이 가르치잖아. 다 똑같이 가르치는 거야. 숨도 못 쉬게 하죠. 네. 근데 어느 날 교실을 딱 들어가는데 나한테 아이들이 인사하는데 한 명 한 명 따로따로 보이는 거야. 사람이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구나. 한 명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라는 거죠. 깜짝 놀란 거죠. 그때부터 정신을 번쩍 차리고 교육에 대한 책들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죠. 책 한 권이 뭐 인생을 바꿔주는 계기가 됐다는 게 그렇다고 봐야죠. 그만큼 글의 힘이 참 크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정말 그 월부책 장사가 나한테는 위대한 스승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그 학교들을 좀 많이 옮기셨죠. 덕치 초등학교, 우남 초등학교 그 일대에서 이렇게 쭉. 네. 그 이제 5년밖에 못 있어 선생님 한 학교에. 네. 그래서 5년 있으면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무조건 가야 돼. 가기 싫어도 가는 거예요. 그냥 5년 있다가 가라고 하면 이구대학교로 가는 거지. 가서 1년 있다가 얼른 덕지초등학교로 와요. 그리고 또 5년을 또 있어. 최대한 여기 있으려고 한 번은 가야 되니까. 그래서 또 5년 있으면 또 가라고 하면 또 이구대학교로 또 가요. 그리고 또 1년 있다가 얼른 덕지초등학교로 또 와. 그러니까 덕지초등학교에서만 31년을
선생을 했죠. 아마 이런 기록도 드물걸요. 내가 생각해도 굉장히 훌륭한 선생 같아요. 덕지초등학교 귀신이 있다 그러면 또 왔어. 그래야지.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많고 기억나는 제자들도 많이 제자들 있으실 것 얘기는 같아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지. 3명을 가르칠 때가 있었어, 2학년. 아, 예. 내가 2학년만 26년을 가르쳤거든. 아니, 그것도 정말 독특하세요. 이 개념 없는 놈들인데. 근데 3명 중에 한 아이는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아이야. 그 어머니가 서울에서 토요일 날 와서 일요일 날 같이 있다가 어머니는 서울로 올라가고. 왜냐 어느 날 겨울인데 추운 겨울인데 엄마가 뭘 사왔냐면 이게 그 도깨비 이렇게 캐면 이렇게 손이 따뜻한 거 있잖아요. 아, 예. 핫팩. 핫팩. 핫팩인데 왜 그게 있어요? 똑딱 액체로 되어 맞아요. 있다가 네. 똑딱 누르면 예전에. 하얗게 되면 핫팩을 사온 거야. 네. 근데 옆에 있는 지연이가 이게 장난하다가 또 불어본 거지. 아이고. 그러니까 그 애가 우는데 너무 눈물을 퉁퉁퉁 같이 우는 거야. 엄마가 사준 건데. 얼마 사는 너무나 눈물을 슬프게 울어서 나는 그게 비싼 줄 알았어요. 네. 얼마야? 그랬더니 500원이래요. 500원이요. 하나에 500원이래요. 그래서 500원이요. 내가 500원 얼른 줬어요. 500원짜리 넣어봤더니 500원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줬어. 예. 아, 그러면 그때 그 녀석이 얼른 받아 넣어본 거야. 좀 서운해. 선생님 뭐 고맙다던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돼. 좀 서운해서 내가 나 그렇게 받아 넣으냐고 했더니 얼른 들어 내놓는 거야. 그럼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나도 얼른 집어넣는 거야. 이게 창피해서 나중에 유치원에 들어오면 예. 6학년 오빠들하고 그렇게 결혼한다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이제 들여다 놓고 앉혀놓고 주례사를 해야 된다니까. 2대에 걸쳐서 이렇게 제자로 들어오는 그럼. 경우 있어요? 그럼 아버지도 가르치고 아들도 가르치고. 야, 이거 무슨 맛집인가요? 그 거의 다 하는 짓이 지혜배고 똑같아요. 제자 중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학생들이 쓴 시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한번 들어봅시다. 예. 제목 중간고사 5학년 임채훈. 오늘은 시험 보는 날. 나는 죽었네. 나는 죽었어. 왜냐하면 꼴등을 할 테니 나는 죽었네. 아, 솔직하다. 네, 또 있어요. 네. 제목 뭘 써요? 뭘 쓰라고요? 문성민. 네. 시 써라. 뭘 써요? 시 쓰라고. 뭘 써요? 시 써내라고. 네. 제목은 뭘 써요? 네 맘대로 해야지. 뭘 쓰라고요? 한 번만 더 하면 죽는다. 이게 시예요. 예, 시예요. 그 채훈이 아빠는 내가 가르쳤어. 택수야. 성민이 아빠도 내가 가르쳤어. 이 우리 동네 이장이야. 역사가 나오네요. 지금 이장이야, 지금. 근데 정말 아이들의 어떤 순수한 동심이기 때문에 이걸 네. 그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네. 어른들 같은 경우는 아 이렇게 쓰면 또 뭐라고 할까 그냥 네. 눈치를 보거나 맞아요, 네. 이랬을 텐데. 벚꽃이 한참 필 때 네. 우리 앞에 벚꽃이 많이 피거든. 네. 벚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벚꽃을 나가서 벚꽃 밑에 놀다가 와서 이제 글을 한 번씩 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네. 성민이가 안 쓰고 계속 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민아 이리 와서 그냥 씻어라. 내가 그래서 그랬더니 나보고 뭘 써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나도 그랬어. 너 한 번만 더 하면 죽어 내가 이제. 아니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렇게 베껴서 낸 거지. 저하고 나하고 한 말을. 근데 아이들이 한 이야기가 그대로 다 시가 되네요.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시라고 생각하면 어려워. 네. 시 그럼 어렵잖아. 어렵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겁을 줬거든. 시 써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시를 쓰겠어. 나도 시를 쓰려면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잖아. 내가 시를 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네. 이게 시를 쓰라고 하면 안 되고 사실은 학교에서는 생각을 쓰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생각을 쓰면 그게 글이에요. 네. 생각이 글로 온 거지. 그리고 생각을 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생각을 그냥 글이야 그게.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은 그 아이들의 생각을 귀하고 소중하게 가꿔주는 것이
가꾸어 주려고 글을 쓰게 하는 거지 시를 잘 쓰게 하려고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잘 쓰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 힘이 들어. 맞아요. 그때부터 우리들은 시가 어렵고 글쓰기가 어렵게 되어버려요. 나하고 같이 놀면 그렇게 안 하지. 그냥 뭐 꼭 시를 쓰라고 한 적은 없고 그냥 글을 쓰라고 생각을 써봐라. 한 줄도 좋고 두 줄도 좋고 그렇게 쓰라고 하죠. 그러면 자기 생각을 저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재밌잖아. 그럼요. 선생님이랑 같이 보냈던 그 아이들은 글 쓰는 걸 별로 어려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3학년, 2학년 때는 잘 나하고 놀다가 네. 3학년 되면 한 달 되면 다 어디로 가버리나 봐. 그 생각이. 그래도 이제 뭐 나하고 지냈던 그 어떤 기억들은 어디선가 이제 써먹을 때가 있겠죠. 그렇죠. 나와서 그 아이들이 뭐 내가 시인이 되려고 시를 가르치는 건 아니야. 네. 그래서 나한테 늘 선생님하고 같이 지낸 사람 중에 혹시 뭐 어른이라서 시인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진짜 여기 한 페이지 중에 그거 한 질문 있거든요. 여유 없어. 글을 쓰면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자세히 보는 눈을 갖는 거야. 네. 자세히 보는 눈을 갖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글을 쓰라고 하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 이게 여러 가지 공부 중에 하나가 글쓰기야. 우리 김용택 씨는 처음에 시를 어떻게 쓰시게 된 건지. 그 책을 읽다가 보니까 생각이 많이 났던 거지. 생각. 책을 안 읽을 때와 책을 읽을 때 전혀 달라졌어. 내가. 새로워진 거지. 생각이 난 거야. 근데 생각이 너무 마음속에 많이 쌓여. 그럼 머리가 아파요. 생각이 많으면 머리가 아프잖아. 내 생각을 복잡하고 골치 아픈 걸 썼어요. 쓰고 나면 어우 시원해. 그러면 또 생각이 또 들어오는 거야 이게. 그것이 이제 반복된 거야. 그게 이제 글쓰기 시작이었죠. 그러니까 생각을 쓰기 시작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집을 언제 정리하다가 보니까 내 그 옛날 습작 노트가 있는 거야. 예. 네. 옛날 지가. 그래서 봤더니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 아니 내가 쓴 글인데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사람한테 여보 이거 당신 뭐라고 한가 읽어봐 봤더니 이게 뭔 소리여? 안사람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써놓고 자기도 모르는 글을 쓰다가 그래서 글을 계속 쓰다 보면 나도 알지만 남도 아는 글을 쓰는 거지. 그때까지 글을 쓴 거지. 그래서 문단에 나간 거야. 그걸 놓지 않으셨구나. 계속 이어가셨어요. 끊임없이 반복한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도 처음부터 그렇게 막 명문을 그럼. 쓰고 글을 막 잘 쓰시고 그런 건 13년 걸렸어, 아니었군요. 문단에 나가기까지. 책을 딱 읽을 때 도스토예프스키 장장본. 양장본 그걸 읽기 시작한 때부터 책을 계속 읽다가 13년이 되던 해에 이제 드디어 남도 이해하는 글을 써서 문단에 나간 거죠. 그때 내 시가 발표됐을 때 굉장히 나라가 떠들썩했어. 아이고. 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떤 시? 금방 얘기하시죠. 등단은 시가 예. 섬진강 1이야. 섬진강 1. 섬진강 1. 가면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감동적이야. 그 시지. 섬진강 1. 예. 섬진강 1, 2, 3, 4. 연작으로. 원작으로. 그래서 9편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나왔죠. 조금 다른 구절도 좀 소개해 잘 주세요.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등단하게 만들어준 이 섬진강과 관련한 시들이 왜 그렇게 주목을 많이 받았던 그렇죠. 거예요? 되게 이제 문학 공부를 할 때는 동인들이라는 게 있어요. 문학을 그렇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글을 서로 써서 이렇게 이제 서로 주고 받으면서 이제 비판도 하고 비평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건데 나는 아무런 누구도 시를 문단에 나갈 때까지 시인을 보지 못한 거야. 네. 네. 시인하고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도 없었던 거지. 네. 내가 누군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문단에 나갈 때까지. 갑자기. 장작가 비평사라는 기사였어요. 그때 예. 장작가 비평사가 그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폐간을 시켜버렸어요. 잡지를. 그럴 정도로 굉장히 사회적인 그런 영향력을 가진 그런 잡지였죠. 예. 농촌 이야기를 처음으로 농사꾼의 말로 한 거지. 네. 그래서 그게 주목을 받았죠. 그러면 혹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회 참여적인 또 운동적인 이런 거를 목표를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걸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네, 살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 사회의 모순, 예. 농사 짓는 사람들의 그 울분, 분노, 그들의 슬픔과 기쁨, 행복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서정으로 나왔는데 그 섬진강 시집을 처음 냈을 때 내가 출판사를 갔는데 어떤 그 양복쟁이들이 한 서너 명이 딱 들어오는 거야. 내가 한쪽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 섬진강 시집을 누구냐, 쓴 사람이 누구냐 이게. 알고 봤더니 치안본부에서 나왔어. 이게 이 책을 보면서 딱 떠들면서 이 구절 이게 다 이게 뭐 걸리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 주관하시는 분이 이수영 씨인데 김용택 시인이 누구냐면 나도 모른다 그러더라고. 내가 제가 앉아 있는데 난 너무 무섭 불불 떨었지. 당사자가 치안본부라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 네. 그때부터 내가 그쪽에 주목을 받았어. 평생. 요즘 김용택 선생님께서 좀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뭐 속상해하고 그런 일들도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작년에 1년 동안 우리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그런 또 기쁜, 어떻게 보면 또 기쁘고 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한 해를 넘어왔잖아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뭔가 우리들에게 희망이 보이고 네. 또 우리 젊은이들이 행복을 얘기할 수 있고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 결코 슬프거나 가슴 아픈 일보다도 희망이 보이는 생각을 하죠. 뭐 하지만 그 몇 해 전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그 슬픔이 더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그날 서울 강연을 가고 있었어요. 그날요? 차 안에서 고속버스 안에서 TV를 틀어놨는데 금방 배가 뒤집혔다고 하다가 다 구조됐다고 그래서 나가 안심하고 자버렸어. 네. 다들 그랬죠. 저만 그랬죠. 맞아요. 예. 네. 근데 그 집에 와서 이제 다시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안 사람이 새벽 3시에 일어난 거예요. 발떡 일어나더니 여보 평막항에 가자 그러더라고. 지금도 사실은 저는 그 이야기를 하면 말이 잘 안 나오죠. 글을 쓰려고 하더라도 캄캄히 앞에 막혀서 세월호에 대한 글도 지금 못 쓰고 있어요. 사실. 그 어린 꽃 같은 그 아이들의 그 혼을 제대로 달래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럼요. 또 유족들은 또 얼마나 그럼요. 우리 김용택 시인의 시를 보면 자연을 모티브로, 자연을 소재로 한 시들이 뭐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들으면 되지 뭘 자꾸 들으려고 애를 써. 우리는 학교를 안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책을 안 봤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조금과 사리를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바다를 안 가봤는데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산골에서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아는 거야. 바닷물이. 네. 그 아침에 보면 강에 물이 이렇게 모래가 떠요. 마른 모래가 떠. 그럼 어머니가 물 들어온다. 네. 못자리에 벽시를 뿌려놓는데 벽시가 떠요 또. 물을 안 집어넣는데 물고로. 그럼 물이 들어온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도 안 놓친다고 했잖아요. 참나무 이파리가 뒤집어져요. 그러면 하얗네. 용태가 저렇게 참나무 이파리가 하얗게 뒤집어지면 사흘 후에 비가 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진짜 비가 왔어요. 그리고 빛나 뜬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 그래서 장독을 딱 덮고 들여다가요. 그러면 그날 비가 왔어. 이게 빛낫이란 말은 비의 얼굴이라는 거야. 낯반대기. 네네네. 낯인 거죠. 네. 비의 얼굴을 미리 봐버리는 거죠. 장독을 덮고 일하러 나가셨던 거지. 그러니까 자연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을 다 알아요. 봄이 되면 이제 좀 있으면 소쩍새가 오는데 네. 소쩍새가 오면 진달래가 펴요. 소쩍새가 소쩍, 소쩍, 소쩍 이렇게 울어. 근데 소쩍새가 울면은 처음에 울 때 어머니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소쩍새가 처음 운들 날. 왜요? 소쩍새가 울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서 산속에 있는 뱀이, 땅속에 있는 뱀이 눈을 뜬단다. 봄이 오는 걸 알려줬던 거죠. 네. 대단하잖아요. 네. 그렇게 민감하게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기들의 이야기로 가져왔던 거지. 지렁이의 울음소리도 들을 수 있다고 그리고 심지어 녹음까지 했다고. 허언증 있으세요? 지렁이. 지렁이의 울음소리를 녹음을 하셨다고. 핸드폰에다가 녹음해 갖고 다니는데. 네. 어느 날 친구들이 집에 와서 밤에 라면을 끓여 먹고 놀았어. 방에 앉아서. 그 지렁이가 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지렁이 온다 그랬더니 tum뻥이라는 거지. 그렇죠. 네. 김익수 선생님이라고 유명한 선생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이 물어봤대요. 어저께 김영태 선생님 집에 가서 술을 먹는데 김영태 선생님이 지렁이가 온다고 뻥을 치대요? 그러는 거야. 무슨 소리냐고. 지렁이가 전 세계적으로 2,000 몇 종류가 있는데 한 200종류가 온다는 거죠. 어이구야. 지렁이 울음소리 어때요? 어떻게 울어요? 치렁. 에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어? 차란. 귀뚜라미가 울잖아요. 귀뚜라미 소리는 알죠? 예. 또 여치가 우는 소리는 알죠? 네네. 지금 효과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귀뚜라미와 여치 우는 사이에 네. 비슷한데 아주 맑고 청량하게 아주 슬프게 우는 소리가 있어요. 영화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나만큼 영화를 본 사람이 별로 없어. 몇 편 정도 보셨을까요? 거의 다 봤다고 보면 돼. 거의 다 봤다고. 뭐 장르 보면 돼. 불문이십니까? 그렇지. 어느 정도로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전주서 좀 살 때는 네. 내가 사는 집 옆에가 한 10분 거리가면 극장이야. 그렇죠. 거의 극장에서 아침 때 보고 저녁 때 볼 때도 있어. 영화를 봐야 되니까. 시골에서 이제 집에 텔레비가 좀 큰 걸 하나 샀어요. 예. 근데 쿡이라는 게 있잖아, 쿡. 예. 아니, 쿡을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근데 네, IPTV. 그 만 원을 할 때가 있어. 네. 한 사람이 절대 안 보는 거야. 네. 만 원 할 때 있으면. 네. 그럼 여보, 우리가 만 원이면 당신 보고 나도 보면 5,000원씩 아니냐. 네. 그렇죠. 근데 한 일주일만 기다리면 4,500원으로 떨어진다는 거야. 아유, 집에서 노는 날은 거의 영화를 뭐 한 2편씩 보죠. 아니 근데 영화를 좋아하다가 못해서 2010년도에는 직접 출연을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욱이 할머니 되시죠? 김영탁 시인님 아시죠? 어떻게 해야 시를 쓸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시를 읽지도 않고 쓰지도 않게 될 테니까요. 예, 거기에서 맡은 역할이 김용탁? 살짝 바꾸네요. 진짜 그 양반 웃겨. 예.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고 쓴
만든 그런 영화고 스위스를 갔는데 그 스위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나를 알아보는 거야. 그냥 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시. 저 사람이 뭔 소리 한다냐 그랬더니 그 시약이라는 거죠. 이창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갑다고. 내가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야. 월드스타시네요. 그런데 NG를 무지하게 내셨다. 그 강연을 해야 되는 거야. 네, 맞습니다. 강연이라는 게 글이 길잖아. 네. 근데 이 감독님이 하도 내가 NG를 내니까 한쪽으로 불리는 거예요. 네. 형님 저게 필름이요. 한 통에 25만 원인데 4분 돌아가요. 그러는 거야. 에이? 깜짝 놀란 거지. 내가 그럼 몇 통을 쓴 거야. 아우, 그래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쳤지. 앞으로도 또 영화에 출연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없어, 절대 없고. 굉장히 우리가 시라고 하는 것에 갖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네. 네. 어렵다. 네. 또 쓰는 거는 더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 아까 잠깐 얘기는 해주셨지만 생각을 쓰기 시작해야 되는 거지. 이게 시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절대 시가 안 써지고 생각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어떻게 됐든 예. 생각을 오늘 한 줄을 써보는 거지. 그러면 내일 또 한 줄을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시를 쓰다가 글을 쓰다가 보면 시가 돼. 아, 일단 노트를 한 권 준비하는 거예요. 이쪽만 노트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나무가 우리 집 앞에 있는 소나무인데 소나무를 바라볼 때에 소나무에 새가 날아와서 앉았다가 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썰어보는 거지. 내 나무는 우리 집 앞에 있는 소나무인데 내가 나무를 바라보았더니 그때 소나무에 새가 한 마리 날아와서 앉았다가 날아가더라.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네. 그냥 있는 이게 글이야, 이게. 사실이니까 이게 글이라니까? 어렵지가 않죠. 어렵지가 전혀 네. 않잖아요. 이게 시를 쓰려고 하면 시라는 어떤 그 관념적인 관념이 있잖아요. 그게 어려워져.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일단 노트를 하나 준비하고 한번 써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시작하면 글이 써져. 아하. 그래서 오랜 세월이 필요한 거죠. 그 이제 일단 많이 읽어야 되고 읽지 않고 쓰지 않으면 시가 글이 절대 안 써져요. 네. 근데 사실 요즘에는 이런 온라인 매체에 익숙해서 책을 안 읽잖아요. 잘 안 읽죠. 네. 그런데 더군다나 시는 더 안 읽죠. 요새 많이 읽던데 내 시. 많이 읽나요? 스텔러 1위라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시집을 많이 읽는 나라는 없어요. 전 세계에. 그런가요? 네. 시가 10만 부가 팔렸다. 이건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네. 미국 같은 나라든가 유럽 나라들도 시집을 내서 팔리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노래를 참 좋아해요. 네. 노래.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돈독해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시적 감성을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렇게 물려받고 아까 어머님 그렇죠. 얘기하신 것처럼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시를 좋아하는 나라가 없다니까. 네. 사람들이 없다니까.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이 시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눈을 갖게 돼요. 자세히 보다 보면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그럼 그 생각을 쓰다가 보면 더 자세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그래서 시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는 일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글이야. 네. 네. 그래서 시가 중요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는 시험을 뭘로 봤어? 시를 잘 짓는 사람을 뽑아서 네. 나라에 관리를 시켰어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네. 그만큼 시가 한편의 시를 이해한다는 건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이해하는 길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시가 중요한 거예요. 그 선생님과 관련된 수많은 시의 인연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나는 참 늦복 터졌다. 네. 네. 예.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저희 어머니께서 병원에 계세요. 잘 움직이지를 못하시는데 네. 어머니가 살아온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아온 얘기를 막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예.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하더래요. 예. 그래서 아우 정말 짜증이 나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집에 와서. 네. 그래서 여보 그러지 말고 다음에 가서 한번 녹음을 해봐 그랬어요. 근데 아내가 녹음을 해온 거야.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다 시야, 다 역사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어머니한테 숙제를 주자. 어머니 다음에 올 때는 어머니가 살아오면서 제일 좋았던 때를 다 생각해 놓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몸이 아프지만 생각하고 고민 안 하는 거야. 그냥 그냥 멍하게 멍에 계신 있어서 뭐 아이 죽고 싶네 아파 죽겠네 이게 아니고 예.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준 거예요. 다음에 가서 이제 어머니한테 좋았던 때를 얘기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나는 용택이 선생님 될 때가 제일로 좋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한 사람이 매직으로 크게 받아 썼어. 네. 그래가지고 어머니 한번 베껴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 베낀 것이 우리 어머니 처음 글쓰기였어요. 우리가 아파서 누워 있어도 그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절대 무리하지 않으시네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그렇죠. 하고.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한때 3가지 소원이 있었대요. 첫 번째는 멸치볶음을 싸서 소풍 가기. 두 번째는 돈 걱정 없이 담배 피우기. 세 번째는 돈 걱정 없이 책 읽기. 네. 뭐 둘째, 셋째는 다 이해가 좀 가는데 첫 번째 소원이 조금 멸치볶음이요?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 예.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을 가잖아요. 네. 소풍을 가면 좀 있는 집 애들은 멸치볶음하고 계란 후라이를 가져오는 거야. 최고죠. 멸치볶음을 오늘 한번 먹어봤는데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근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한 번도 멸치볶음을 가지고 다녀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나는 좋아하는 게 멸치야, 생멸치. 나는 머리까지 다 먹어. 그냥 시커먼 거, 네. 똥도 빼내잖아요. 난 네. 절대 못 빼내게요. 명절 때 되면 저한테 이제 출판사에서 선물들을 좀 보내줘요. 네. 어디서 그 글을 읽었나 봐. 아니, 다 멸치만 보내. 아, 나름 이제 신경 써서 성의 있게. 8년 동안 이제 전주에서 도시생활 하시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결국에는. 예, 예. 그 돌아가기로 마음 먹었을 때 어떤 불안감이나 걱정은 혹시 없으셨어요? 시골 집을 짓게 되어서 예. 시골로 내려가는데 너무 자연스러웠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뭐 저기서 좀 살겠지만 살다가 시골로 다시 시골로 가겠지. 네. 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네. 전혀 자연스러웠지 뭐 불안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또 내가 평생 태어나서 자란 곳이기 때문에. 네. 그럼 오히려 도시 생활 하실 때 좀 뭔가 불편하거나 그게 좀 불편했죠. 왜냐하면 너무 아파트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그 예솔 씨 그 아파트 같은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여러 가지 모습을 많이 봤겠네요. 초등학교 때부터 봤던 게. 저의 과거를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찌 예쁘더니 내가 우리 집으로 놀러 와 며느리 삼고 싶어. 그런 적도 있어요. 아우, 지금은 아닐걸요. 음주가무해 아주. 근데 이제 아파트를 하는 게 사실은 답답한 적이 있는데 또 굉장히 편하기도 해요. 네.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하기도 한데 지금은 시골에 가서 사는데 너무 좋아요.
그 선생님께서 교사로 이제 근무를 하던 시절에 책상 앞에 딱 글귀를 하나 붙여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인생은 사랑하고 감동하고 희구하고 전율하며 사는 것이다. 이 중에서 우리 김용택 선생님께서는 어떤 단어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그 글귀가 좋은 건 이 5가지 언어가 5가지 그 말이 정말 하나로 융합이 되어서 정말 전율하게 되는 거예요. 전율이란 말을 좋아하는 편이죠. 네. 근데 따로따로 떼놓고 보면 전율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5가지를 융합시켜야 그래서 새로운 힘이 나타나서 나를 전율시키죠. 네. 나는 나무를 좋아하는데 나무를 보면 나무는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무가 비가 오면 비를 받아들고 눈이 오면 눈을 받아들고 전혀 새로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죠. 그건 끊임없는 독서, 사색, 관심, 희구, 사랑, 감동. 그러다 보면 전율하고. 그러면 전율하는 거죠. 우리 편찬 위원들 네. 김용택 시인의 역사서에 뭐라고 적고 싶으신지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제가 부끄럽지만 오늘 용기를 한번 내봤습니다. 예, 선생님은 뭐 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두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몇 자 좀 적어왔어요. 오. 진짜요? 예. 김용택은 물이다. 흐르는 물이다. 거추장스러운 빈을 털어내고 가뿐하게 섬진의 강물로 흐르고 때로는 굽이굽이 어미의 눈물로 흐르는 김용택은 물이다. 결 있게 흐르는 참 만난 물이다. 시인이네요. 약간 좀 어설프기는 하지만 그럼요. 많이 어설프. 하고 싶은 말을 분명하게 했어요. 예. 네, 생긴 것하고 다르게 글을 잘 썼습니다. 그래서 시인을 흔히 우리가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김용택 선생님은 정말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자유로운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한 눈을 뜨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말을 참 잘하시네요. 저도 제가 준비한 거 말고 제가 여기서 몇 자 적어봤습니다. 즉흥성. 즉시. 제목 못 쓴다.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 녹화 시간 이렇게 길어지면 어차피 못 쓴다. 하지만 난 오늘 글을 쓴다. 여기까지입니다. 명시다, 명시. 아니 다들 시인이세요. 솔직하게 쓰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2시간 해가지고 못 쓴 것이 많아서. 저는 김용택 시인의 모습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렇게 활짝 아이처럼 웃는 모습. 예. 이 미소가요, 그 누구보다도 아이처럼 순수하고 맑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돼요. 진짜로 맑아? 예, 맑아. 네. 그래서 이렇게 해맑은 미소를 보면 그냥 보는 사람들까지도 절로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따뜻한 시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람들에게 쉼과 여유를 선물해주는 김용택 시인.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